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KTX가 등장한 지 10수년이 됐습니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혁명입니다. 타보면 정말 좋다. KTX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툭 하면서 하고 급기야 열차 최고의 오명이라는 탈선 사고도 이젠 새삼스럽지 않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힙니다. 설계, 시공, 관리, 운영, 총체적 부실의 민낯입니다.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만악의 근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상인 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신칸센, 지난 54년 동안 인명피해 제로랍니다. 부럽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 시대의 동맥이 될 KTX의 근본 원인 파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합니다. 오늘 직설이 짚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철도 용어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보다 일반인의 언어와 상식에 입각한 분석으로 이 문제 짚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지장님, 세안대학교의 배종호 교수님, 그리고 시사평론가 최순애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 분과 함께 강릉선 KTX 탈선 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호가 감지된 이후의 골든타임 30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녹취록 보시고 들어보시면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28분 전인 오전 7시 7분, 강릉기지 관제원이 강릉역과 차량 기지를 잇는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알립니다. 그러니 서울 쪽 관제사는 차량 기지에서 빠져나와야 할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강릉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철길에서 발생한 상황,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겁니다. 7시 17분, 관제사는 KTX 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묻고 강릉역 관제원은 문제 없다고 답합니다. 7시 26분, 열차가 출발해도 좋다는 지시가 떨어지고 열차는 7시 30분 출발합니다. 바로 앞 서울 방향 철길은 어긋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도 모두가 차량 기지 쪽 선로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7시 35분 44초, 차량이 탈선했다는 KTX 기장에 다급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상이 감지된 뒤 28분 동안 모두가 다른 곳에서 허둥대고 있었던 겁니다. 헛정보가 나간 거고 헛정보의 엉뚱한데 모든 노력과 주의, 그다음에 어떤 비상대응. 특히 30m 이내에 설치돼 있던 2개의 선로 전환기가 연동돼 운영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코레일은 당초 밀접한 선로 전환기는 서로 연동돼 한쪽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두 철길 운행이 모두 중단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턴 따로따로 운영되도록 바꿨는데 이유는 정시 운행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전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운 어설픈 정책 변경이 이번 대형 탈선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에 근거가 된 이 자료들은 관제사와 이 기관차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녹취록을 근간으로 한 내용을 지금 보셨습니다. 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무슨 철도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거를 보더라도 뭔가 이상이 감지가 됐었는데 30분의 사고 막을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고 엉뚱한 데 가서 뒤졌다. 그러다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네네. 언론의 시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저게 그럴만 했었다라는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관제사의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이건 세월호 사고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골든타임 놓쳤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사의 제목이 세월호 사고와 똑같다. 이미 감지했는데도 강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7시 30분에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열차입니다. 그런데
7시 7분 그러니까 30분에서 23분 전에 이미 관제사에서는 선로 전환기 문제의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사람 이 조사 단원이나 혹은 그 대책단들이 간 곳은 2개의 선로가 있었는데 2개의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가 있었는데 다른 그러니까 멀쩡한 곳에 가서 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라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실제로 고장 난 곳을 가지 않았고 근데 지금 나왔듯이 30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7시 17분입니다. 17분에 다시 관제사로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려는 쪽에서 이제 출발해도 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발해도 된다. 출발하자라고. 그러니까 정시에 출발하게 하는 그런 이 교신이 7시 17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30m만 가면 고장난 곳이 있는데 고장나지 않은 곳을 가서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대로 30분에 정시 출발을 했고 5분 거리 딱 이 강릉에서 5분 거리에서 커브를 트는데 이미 분기기라고 해서 그게 곧 탈선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김없이 그러니까 그 탈선 사고가 일어난 거죠. 좀 아쉽기는 하네요. 거리로 보면은 30m 거리였고 시간으로만 보면은 5분만 더 잘 좀 뒤져봤으면은 뭔가 잘못된 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큰일 났네 이거라고 좀 관제사가 지금 그걸 이상 신호를 보고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30m 전방 가서 뒤지고 있었다는 얘기. 야, 이거 잘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뭐 일반인의 시각과 상식에 입각한 거지만 이 최순애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 보면서 어느 대목이 제일 아쉽고 제일 안타깝습니까? 저렇게 이제 이상을 체크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저 시간 분을 따지면 26분에 최소한 이제 그 그러니까 조사를 나간 선원이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옆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데 갔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서 옆에 선로를 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 그게 이제 3분 소요되는데 그럼 정확히 26분쯤에 저속하라 그러든지 좀 대기하라 그러든지 이런 이제 구로 관제센터에 오더만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죠. 그때 적어도 지금 이 사고가 난 시속이 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관제센터에서 저속하라든지 이러면은 한 4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40km만 달려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이렇게 탈선하는 건 없었고 바퀴 몇 개 정도만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 정도의 아주 뭐 이를테면 경미한 사고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났을 때 그 관계자들, 구로관제센터, 구로역, 또 열차, 운행사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다. 뭐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조금이에요. 아쉬운 거죠. 조금이 아니죠.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사고가 나기가 사실 천만다행인데 사실 이렇게 그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 이건 사실 경륜이 쌓여야 되는 건데 이 판단이 미숙한 사고가 판단 미숙이 여기까지 불러온 어떤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인 거죠.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봐서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어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다 보면은 30m, 5분, 3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그랬으면 그때 딱 잠깐 스톱하고 좀 확신이 들 때까지 점검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다 그냥 이게 관행적이고 조직적이고 뭔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상 신호를 보내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스톱하고서는 그것이 확인됐다라고 할 때까지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그동안 코레일이 KTX가 그 지연 사고가 많았다고 그래요. 한 뭐 15분 정도 이상 오버되는 그러니까 종착역 기준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서 아마도 이게 또 늦으면 또 그런 거에 또 지적받고 비난받을까 봐 어떤 그것이 이제 운영 성과를 또 지향하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죠. 안전 때문에 이 지연에 대한 그 비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구조적인 이 불안감들을 이 강박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선에서는 아마도 그게 또 비판받고 지적받을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선로 전환기 이상이 생겼다는 거를 이렇게 듣고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 위기의식 없이 바로 어쨌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운행을 강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최 평론가님 뭐 구조적인 문제 지적 차지해 주셨으니까 오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조목조목 하여튼 좀 짚어보자고요. 기술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왜 안팎의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한번 오늘 KTX에 대한 모든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정호 교수님,
학교가 목포도 있고 그러니까 KTX 자주 타시죠? 그렇습니다. KTX 타면서 이거 사고 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타시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 뭐 철도의 장점이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KTX 탈 때 사고가 설마 나겠느냐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최근에 잇따른 지연 그리고 또 뭐 한 20여일 사이에 10건이 계속되면서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봤더니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 이른바 운송수단 중에 안전벨트 없는 유일한 이 운송수단이 철도 기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벨트 없잖아요.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하고, 그죠? 근데 지금 뭐 저 보시지만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게 바로 저 표예요. 지난 3주 동안에 코레일 사고 봤더니 어이구 10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소비자 탑승객으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또 전직 언론인으로서 보셨을 때 그 총평 좀 해주십시오. 어디부터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코레일의 총체적 부실이 지금 이번에 다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까? 꼭 코레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 철도는 그 성격상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간 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업 뭐 선진화 그 과정에서 민영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주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만 하면서 안전이 도외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선로 전환기 애초 시공할 때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케이블이 A, B가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잘못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사람을 투입해서 수작업으로 그 고장을 막아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됐거든요. 플랜 B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뭐냐면은 역시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사고를 보면은 결국 케이블 A, B를 잘못 끼웠더니 그렇죠. 고장 내지는 사고 신호가 난 거는 A라고 가봤더니 실제는 B에서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급작스럽게 사람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투입하러 갔는데 한 30m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결국 열차가 달려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거 수동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서 또 무리해서 들어갔다가는 인명사고 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시범 운행할 때는 결국은 기관차와 기관차가 부딪혀가지고 한 명의 기관사가 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까지 다 대응을 해서 포함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고 안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발생한 코레일 운영 철도 사고를 저희가 표로 만들려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너무 글자가 작아질 정도로 너무 많아서 한 판에 다 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님 지적대로 들여다봤더니 KTX가 사고가 난다라는 전제 아래 준비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더라. 플랜 B가 없더라 아예.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지적. 자, 얘기하신 김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제일 먼저 선로 전환기 말씀을 하셨는데 선로 전환기라는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저희가 이러면 영화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열차는 두 개가 이렇게 선로가 깔리지 않습니까? 항상 갈림길이 나오죠. 그렇죠. 갈림길이 나올 때 열차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가려면 그 연결 부위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사람 손으로 뭐 이렇게 뭐를 누르면은 이게 옆으로 왼쪽으로 척척 움직이면 기차는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KTX라는 이 최첨단 열차를 설마 손으로 그럴 리는 없는 거고 이거 다 자동으로 하는 거죠. 자동 제어가 되겠죠. 자동 제어고 전자장치를 하는데 그걸 선로 전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릉선에 이게 사고 난 거 말고도 200 몇 개가 있다며요. 201개가 있습니다. 선로 이거 말고도 201개가 더 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제어하는 선이 이렇게 X표로 잘못 꽂혀 있었다는 네. 건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은 왜 사고가 안 났나요? 천우신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천우신조다? 왜냐하면 자 1년 전이 뭐죠? 이 지금 강릉선이 왜 만들어졌죠? 평창올림픽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X자로 잘못 꽂혀져 있는 상태가 1년 전부터 계속 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사고 위험은 늘 있었다는 거죠. 요 대목에서 시청자들의 정말 상식에 입각한 질문. 혹시 네. 사람이 그 사이에 뭔가 점검한다고 잘못 꽂았거나 인위적으로 무슨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잘못 이렇게 X자로 바꿔놨다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철도시설공단이 예. 지금 이 법으로 그 소유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잘못됐냐면 자 시설공단은 만듭니다. 설계를 해서 예.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걸 보수 운영하는 것은 지금 코레일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책임의 사각지대가 뭐냐면 예. 이 선로 전환기 같은 게 책임의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시설공단이 가져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은 코레일이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의 선로 전환기가 예.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지 보수를 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케이블이 어떻게 꽂혔는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하. 코레일 측에서 뭐냐면 그건 원래 법적으로 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 확인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우리는 열어본 적도 없다. 뭐 그랬더니 그러나-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 예. 정부가 그렇게 나중에 조사를 물어봤더니 이거는 봉인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록에 다 남는 거라 남는 거다. 누군가가 손을 대거나 열었으면 기록에 남는데 그 기록조차도 없다. 실제로 갔더니 봉인을 열은 흔적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교수님이 애초부터 이건 설계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202개의 선로 전환기가 다 그 설계된 시공된 그 봉인된 상태로 지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인된 상태로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지금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201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201개가 그대로 봉인된 상태라면 이건 예. 큰 문제거든요. 바로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강릉선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예. 201개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다른 선로 전환기는 여전히 봉인된 상태로 있다면은 나머지 201개의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꽂혀 있고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도된 거를 종합해 보면 예. 이 분기기를 제어하는 게 이제 신호기잖아요. 예. 그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신호해주는 케이블이 있잖아요. 네. 그 케이블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A하고 21B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긋난 건데 X자로 이렇게. 네, 어긋난 건데 그 신호 그런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거는 이제 여기나 관제센터나 이런 건데 요거의 그 관리는 코레일이 또 하는 거예요. 관리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애초에 설치하고 건설하는 거는 시설공단이지만 예. 그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건 또 코레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한 점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시설공단이 그럼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이 기차를 운행하는 코레일에서는 네. 그런 신호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번의 그 요 신호 사고 나기 전에도 6번의 이상 신호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 지점에서. 네. 그렇다면 코레일에서는 그거를 여태까지 고치지 않고 신호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치지 않고 어떻게 운행을 했냐. 또 그 유지 보수의 또 책임, 관리 소홀 이런 게 또 대두가 돼요. 그러게요. 예. 이종훈 실장님은 지난 1년 동안 사고 없이 그나마 운행된 거는 천우신조라고 하늘이 도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로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수많은 열차가 다녔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KTX를 타고 수없이 다닌 입장에서 이거 그동안에 사고 안 났던 거는 운이라는 이 설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의심을 여전히 하시는 쪽이십니까? 이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은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1년 동안 기적이 계속된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통상 하일리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전조 증상.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있죠.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리기 전에 네. 계속 사전에 이제 뭔가 시그널이 오지 않습니까? 신호가 오는데 기차라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한 20일 사이에 10건의 KTX 사고가 있었고 또 실제로 6건이나 계속해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온 국민이 집중해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전조 증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의심할 만한 대목이 뭐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스케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는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무리하게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공사에 대한 시설 점검 네. 이런 것이 또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봉인이 안 됐다. 네. 봉인이 그대로 된 상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믿을 수 없다. 네, 왜냐하면은 2011년 광명역에서 KTX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때는 누군가가 임의로 이 케이블을 조작을 해서 탈선 사고가 난 거란 거예요. 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신호기가 보니까 앞에 열차가 있는데 네. 열차가 없는 걸로 나타나서 뒤에 기관차가 받아버렸죠.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번에는 케이블 애초에 이 선로 전화기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동시에 누군가 작동을 좀 잘못한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신호 전환기가 봉인된 채로 설계되고 시공된 채로 우리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는 코레일의 설명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봐야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네, 저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예, 없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도 상당히 맞지만은 이 부분은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특파원하시게 잘 알겠지만 NTSB라고 무섭죠. 예. 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최고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열차 사고 나면 FBI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NTSB가 왕이에요. 미국에. 네, 거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 최고로 먼저 예. 조사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특히 이제 이 NTSB는 항공기 조사에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예. 항공기만 하고 뭐 철도라든지 모든 교통 안전 사고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예.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사만 한 게 아니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의 철도 문제로 돌아와서 네. 이게 2005년도에 철도청이 코레일하고 시설공단으로 분리가 됐지 두 않습니까? 개로 분리가 됐죠. 네, 공기업 예. 뭐 선진화 이런 것에 예. 의해서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거버넌스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기간 교통인 이 철도에 대한 국가의 어떤 지배력 내지는 통제력 이런 게 지금 상실됐고 그 과정에서 그런 사각지대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도 이게 기본적으로 철도청이 공단과 코레일로 시설과 운영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 자체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애초부터 이 이원화가 좀 잘못됐다라는 진단이 대세입니까?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어떤 행태가 뭐냐면 어느 정권에서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오영식 사장도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민영화를 추진했던 예, 어떤 예. 보수 정권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조건 어느 정권 탓이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2005년도면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됐고 사실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해경 문제도 세월호 터지니까 해경을 없애버리고 바로 또 그 해경을 없애니까 또 이제 그 해안에서 중국 어선들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부활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를 그 이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 그냥 돌려버린다는 거죠. 민영화가 잘못이냐 또는 뭐 이원화가 잘못이냐 외국 사례를 한번 보면 영국도 사실은 1995년에 이원화 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이원화를 강화시키거든요.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철도만큼은 이제 아예 민간 회사로 다 그냥 다 해버렸죠. 줘버렸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JR 민간 회사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이 정부 지분이 있는 4개 회사가 지주 회사처럼 있긴 하지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되더라도 책임을 확실히 세분화해서 지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JR을 민영화시키면서 사실은 세부 법령에서 모든 이 안전이라든지 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미세하게 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세부 법령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을 안 지울 수 있게 만든 그런 허술한 그런 책임 그런 체계 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대목은 저 전문가들 의견을 한 발짝 더 가서 좀 토론을 좀 해보죠. 배종호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국가의 기간 산업인 철도를 2개로 이원화하면서 이 비극이 시작됐다 구조적으로 이런 진단해 주셨고 이원화 자체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고 책임 소재를 서로 핑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왜 그 민영화와 이원화 자체를 문제 삼느냐라는 건 순서가 틀렸다는 이종우 실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자 최순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민영화와 이원화와 경영 합리화는 우리가 꾸준히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자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첫 마디가 이거 전 정권에서 잘못했던 건데요. 그때부터 이미 잘못됐던 건데요. 우리는 잘못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일이 커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오영식 사장의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도와 자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영식 사장님은 처음부터 날씨 탓했다가 사실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그 오영식 사장의 말은 잠시 뒤에 돌리고 철도 민영화와 이원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배종호 교수님이 제기를 하신 거에 대한 지금 얘기는 우리가 좀 한번 솔직하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그 수소역 그 SR 그거를 타보니까 일단 강남에서 출발해서 그런지 일단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요. 훨씬 싸죠. 이제 그런 거를 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철도라는 게 이제 도로 철도 기간 산업이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됐을 때 또 예상치 않게 생기는 단점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고를 계기로 지금 누적될 대로 누적됐고 저 철도공사의 내부적인 문제 또 뭐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노조의 그 강성 노조의 문제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정밀 진단 후에 이거를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또 어떤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볼 때 이거를 민영화의 어떤 계기를 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게 수기를 저희가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 SR의 그 편익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상태에서 지금의 구조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철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건설은 시설공단이 하고 운영은 이제 코레일이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도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면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우리가 건설했으니까 그 유지보수도 우리한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코레일은 어쨌든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게 또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다 보면 또 드러나다 보면 또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쉬워요. 이원화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 영역으로 돌려서 치더라도 국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돼 있고 사고 나면은 서로 책임 떠넘기는 이거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예를 들어 책임을 지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의 업무 영역을 완성도를 높이면 사실은 이게 이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나 지금 뭔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를 하신 배종호 교수님한테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애초에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이원화를 했을 때는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거를 이원화를 해야 서로 견제가 되고 감시가 돼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걸 한 몸뚱으로 해놨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적당히 짬짬이로 가더라. 그래서 분리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취지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겠고 또 나름대로 다 논리 또 타당성을 갖고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실화 됐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전 정권의 문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이라 하면은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지만 최초로 도입한 거는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도입을 했거든요. 상하 분리 정책.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정권의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보라볼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이제 국민의 안전의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원화 자체가 잘못됐느냐 또는 민영화 자체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문제는 잘못된 이원화, 잘못된 민영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원화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측면으로 간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공백지대,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거는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긴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나가서 이것만 있느냐면은 그게 아니고 민영화 과정에서 지나친 민영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윤만 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철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의 기간교통망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윤도 추구하고 국민의 안전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둘이 충돌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윤을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선택해야 되는 게 국가의 기관망의 숙제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윤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외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외주화. 네, 그런데 외주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안전의 영역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렸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선을 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철도 노선이 한 뭐 8,300에서 400에서 9,000 뭐 한 300km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됐냐면 4,000명이 줄었어요. 늘었는데 인력은 줄었다. 그렇습니다. 철도 노선은 대폭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해야 될 대상은 많아졌는데 관리 인원은 줄어들면 사고는 이건 정해진 거죠. 저희도 뭐 타보기만 했지 이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평균적으로 SRT가 됐든 KTX가 됐든 서울, 부산을 갈 때 열차가 출발한 그 열차에 정규직 직원은 3명밖에 달랑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고 와 200명 넘게 태우고 가는데 직원이 3명밖에 없어? 이걸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무모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뭐 3명이란 말도 있고 정규직은 1명이고 정규직은 또 1명이라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승무원이 1명 이렇게 2명 탄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정규직에 소속하고 비정규직에 소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비정규직은 이제 자회사, 뭐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뭐 하청을 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승무원 같은 경우는 자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사고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단순 승객 서비스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당 부분 그 시간이 좀 낭비된.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고 다시 이제 제가 좀 아까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드리다 보면은 공기업의 성격이라는 거는 공공기관의 성격 플러스 기업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즉 공공기관은 공적인 서비스에 우선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성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윤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 개발해서 지속적인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 둘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과연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철도 정책이 이 둘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맞아서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철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정권 탓할 사안 아니다. 민영화, 이원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외시된
안전보다는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했었던 지나친 이윤 추구와 지나친 외주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유정호 씨 이번에 보면 이게 외주화가 되고 이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내 책임 아니라는 이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네. 이른바 선로 전환기 케이블 납품 업체는 국산품이 아니라 프랑스 제품이다. 이거 맞습니까? 팩트는? 팩트 네. 체크 몇 개만 좀 하고 갈게요. 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업체가 이 수많은 KTX SRT의 선로 전환기를 한 업체가 납품했다는 것도 팩트인가요? 최소한 지금 이번 그 강릉선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선에 있어서는 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네. 해야 됐었고 그러면서 지금 납품을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좀 봉인됐다라는 게 맞다면은 네, 가능합니다. 설계 오류가 돼 있는 게 국산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 그 제품을 납품한 그 프랑스 업체로 책임 소재가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것을 일단 이 수주했을 때 최소한 그 어떤 책임 소재를 충분히 아마 그 계약 단계에서 가져갔을 거거든요. 네. 물론 프랑스 업체의 어떤 설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가 조사 결과에 나와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이 제조사의 모든 책임을 다 미룰 수는 없겠죠. 네. 그 뭐 저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와서 왜 불량 제품 납품했냐고 프랑스에다 시비 걸어봐야 그거는 국제적으로 우리만 좀 우스울 것 같다는 말씀. 자, 두 번째 질문. 사고 한 번 났잖아요. 시범 운행 때. 네. 그땐 사람도 한 명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지금 또 반복되느냐? 왜 그때 시정이 안 됐느냐? 왜 그때 똑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느냐?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네. 자, 그걸로 좀 시계 좀 올려서 그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명역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광명역이 완전히 똑같아요. 판박입니다. 광명역이 바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로 전환기 문제예요. 네. 아까 11월 10일부터 수많은 어떤 사고 지연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좀 다른 이번 강릉선과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상. 그런데 광명역 사고는 아주 판박입니다.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선로 전환기를 점검을 했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차는 그대로 운행을 했고 그래서 네. 사고가 났다. 자, 그러면 그 사고가 왜 되풀이 되느냐? 첫 번째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매뉴얼이 없었다, 아예. 그러니까 네. 한 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건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왜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리지 않느냐가 우선돼야 될 거고요. 상식선에서 그 대목은 정말로 납득이 안 되네요. 시범 운행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나서 기관사도 한 명 사망하고 사람도 다치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범 운행 때니까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냈는데도 배 교수님 지적하시고 이 실장님 지적하시는 매뉴얼을 만들지도 않았고 아예 애초에 없었고 그 뒤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 말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오영식 사장의 어떤 태도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인명 피해를 제일 먼저 우선시해요. 솔직히 저도 언론 담당자지만 언론에서 기사를 밸류를 할 때 이게 뭐 톱으로 가느냐 중톱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신으로 가느냐가 사망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망자로 사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사고도 사망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 부각이 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15년 때 한 명이 사망을 했었어도 그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고다라고 전 언론이 계속 그것을 주시했더라면 근데 이번 사고도 역시 태도가 뭐냐면 사망 없지 않느냐. 아무도 부상이 한 명 정도 16명이 부상했대지만 경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묻혀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죠. 언제나 이렇게 좀 들끓는 것, 사고의 원인을 하나로 몰아가는 것 이런 태도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 의지를 담아서 저희가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1시간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만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어나가고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일본은 이 신간세를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했답니다. 사고 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라.
캐치프레이즈가. 두 번째, 절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하냐면 신간센 자체를 아예 따로 간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존의 이 철도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펜스를 쳐서 절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경우의 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예 그 독립시켰다는 건데, 자, 이번 강릉선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단선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 9km, 그러니까 강릉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시작해서 9km까지가 선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선로 전환이 돼서 조금 더 가다부터 이제 복선이 된다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200km가 넘는 이 그런 고속 열차를 어떻게 단선으로 하느냐. 특히나 이 커브 트는 부분, 이번에 이 커브 트는 부분에서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복선으로 하자.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지, 이게 사실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까지 이걸 만들려면 복선으로 하면 어떻게 되고 단선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그냥 한간에 국민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이 합리적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결국 평창 올림픽 때문에 서둘러서 개통하느라고 거기 맞추느라고 부실하게 했구만라고 하는 이 막연한 이 의심들이 그냥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선로도 단선이었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본 인프라 자체가 지금 다른 KTX란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 첫 번째 진단하는 게 지금 시설의 문제, 이원적인 구조의 문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해야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시설공단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시공사나 감리업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코레일 문제에 이제 이런 선로 전환기 문제 이런 거를 통틀어서 보면 부품의 이상 문제가 4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량 부품을 납품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설치하는 시설 그 공단에서는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량 부품을 받아서 그러면 건설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또 운영하는 사람은 점검을 안 하고 했다는, 이게 단계별로 총체적 부실과 어떤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떤 거에서 나오냐, 뭐 직업 정신 내지는 기강회의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단계가 프로세스가 있었을 텐데 분명. 그럼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했길래 부품을 받아서 확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게 게을러서 그랬느냐, 비리가 있었느냐, 아니면 몰라서 그랬느냐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었다. 점검하고 2번, 3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었으나 공기가 정해져 있었다. 뭐였느냐? 평창올림픽이었다. 자, 요 대목, 이건 참 아픈 대목인데 단언할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 자, 두 분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때 시범 운행할 때 사람이 죽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기관사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대충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사고 조사가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첫 번째로 당시에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합동 점검 누가 했냐면 코레일도 하고 시소공단도 하고 또 시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합동 점검. 총리실이 나섰어요 그때. 네, 그리고 그 궤도 회로 7,600곳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했다고 점검을 하고. 그럼 정말로 물 샐 틈 없이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원인이 나왔어야죠. 근데 원인이 안 나왔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번에 케이블이 만약에 봉인된 채로였다면 뒤바뀐 것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그게 안 나왔고 세 번째로는 이건 참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경악할 부분인데 지금 사고가 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당시에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범 운행 때 사고 원인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거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1년 3개월 전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의 원인 규명이 정확히 안 됐다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늘에다 맡기고 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천우신조 맞네요. 이 실장님 말씀대로. 평창올림픽의 대참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가능성이었거든요. 그러게요. 평창올림픽 때 이 사고가 났었으면은 아유 그거는 뭐
뭐 벌어지질 않았고 다행히 그 뭐 상상하기도 싫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랍니다. 그런데 또 부끄러운 건 뭐냐면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그 특사로 내려왔을 때 이 강릉선을 탑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뭐 어떤 이 뭐랄까 임프레스 그러니까 이 인상을 깊게 받았었대요.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김영민 국토부 장관이 사실은 이 남북 정상회담 때 만찬 때 장관으로서 사실 국토부 장관이 함께 만찬 헤드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이유는 바로 김여정이 이 강릉선을 타고 그 감동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강릉선 KTX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김영민 국토부 장관을 같은 테이블에 앉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릉선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했고 또 북한에까지 가서 이 KTX가 이렇더라라고 이야기 들렸던 이 강릉선이 이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일 아파하는 대목이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잠깐 여담이지만은 1945년 해방 당시에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그 열차가 일제가 깔아둔 그 철도가 시속 60km였다며요. 지금 북한의 철도가 이번에 갔다 온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시속 20km라는 거 아닙니까? 해방 때보다 지금 3분의 1밖에 못 달린대요. 이게 다 낡아가지고 거의 자전거 수준이에요. 요새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들 시속 40km, 50km 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전거보다도 늦게 달리는 북한의 철도에서 북한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쉬워하는 게 우리 KTX인데 우리 KTX도 이렇게 까면 깔수록 참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왜 지금 연내에 못 오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안전 경호 문제를 이럴 때 또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고가 났으니 김정은 위원장이 KTX 타고 싶어 한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 시대를 맞아서 이 철도 연결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X 안전 문제는 이 정부도 전 정권 탓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자체가 굉장히 아파하는 대목은 맞죠. 자, 다시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 어차피 지금 정부 얘기 나왔으니까 오영식 그 퇴임한 사장의 비전문성 낙하산 인사 논란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바퀴 좀 돌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부터 좀 저는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측근 내지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미국도 정권을 잡으면은 다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코레일 사장으로 오영식 전 사장이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오영식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선 의원이에요. 근데 의정 활동하는데 보니까 철도 관련 상임위에 있지를 않았어요. 국토위나 이런 거 한 경험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철도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좀 문외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뒤집으면 그럼 오영식이 누구냐라는 것 관련해서 뭐 전대협 2기 의장도 하고 1기가 이인영, 2기가 오영식, 3기가 임종석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조직본부에 수석부본부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시중에서 얘기하는 캠코더 인사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오영식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해서 남북 철도 문제라든지 또 노사 갈등 해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전 정권에서 강제로 해직당했던 그런 사람들 복직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코레일 노조에서 오영식 사장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뭐 성명서도 내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경영 능력을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도 웬만해야 되는데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땐 적재적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자초한 측면이 좀 있죠.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기자들이 물었더니 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된통 이 빛나는 화살을 자초를 했는데.
어쨌든 낙하산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권을 잡으면 도와줬던 사람들을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차원에서 여기 자기를 도왔던 캠코더 인사를 쓸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문가를 보낼 때가 있는데 이 코레일의 경우는 이제 전문가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낙하산을 보낼 때 또 영역 있지 않습니까? 오너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다양한 그 직군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사 같은 경우는 경영을 감시하니까 다양한 분들의 시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문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오너는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온 오영식 차장이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제 노조 플랜드리한 그 경영을 펼쳤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직서를 내니까 사퇴하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하는 마당이고 보면 오영식 사장이 낙하산이었다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뭐 문제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었지언정 그동안 보여준 경영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발생 직후에 본인이 어쨌든 뭐 밑에 보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단박에 이게 그 기후 문제다, 추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그거를 또 해명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국회 그 나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또 사퇴를 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단 착오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말이 잘못 나와서 다 그럴 수는 있는데 비전문가기 때문에 저런 소리 대답한다라고 이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자꾸 전문성 얘기가 나온 김에 반대로요. 그럼 강원랜드 사장은 게임 전문가가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공기업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기업과 관련 기관의 이 캠프 출신들 정권을 잡은 입장들이 농공행산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개혁을 하라고 내려보낸다. 이 논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그걸 바랬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뭐냐면은 뭐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뭐 투명하고 뭐 그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늘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아까 전 정권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낙하산 얘기만 나오면 박근혜 정부에서 몇 명이네, 뭐 이명박 정부에서 몇 명이네, 노무현 정부에서 몇 명이네, 그게 늘 기사가 되풀이됩니다. 그 되풀이되는 것이 사실은 악순환 구조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최순애 평론가님 의견이랑 약간 다른 게 어떠한 공기업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공기업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기업 중에는 이거는 뭐 이 농공행상으로 가도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개혁을 위해서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강원랜드도요 게임 전문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문가가 가야 됩니다. 경영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폭넓게 얘기해서 그런 이 직을 수행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또 매출을 올리면서 공공성이 있는 어떤 그런 공기업이라면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가야 된다. 이제는 농공행상으로서 가는 자리는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야지 어느 정권에서든 한 번은 이걸 못을 박아야지 아니면 언제나 몇 명 때문에 우리는 전 정권보다 훨씬 숫자가 적다라는 것으로 방어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이거 참 예민한 문제라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거 좀 시간이 없어도 좀 한 바퀴만 좀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대선 캠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기업으로 낙하산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분들 어디로 보냅니까? 이게 현실적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정근 평론가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냐라는 소화가 안 된다. 저는 이상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도 전문가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인물을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낙하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차원에서는 이 안의 인물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는 아나 내부의 어떤 권력 작용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가서 사실은 어떤 정부의 철학하고 부응하는 사람이 가서 공기업을 아까 진두지휘할 때 효능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 실세가 와서 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는 조직 자체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는 맞고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그게 클린하다 그러면 클린 사회가 되면 좋지만 그게 가능할 거냐는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누가 가느냐? 그럼 관료 아니면 교수 이런 이제 직군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효능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낫냐? 이거는 또 사실 또 비교 분석 평가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 단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권력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안일하게 운영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낙하산을 줄인다는 그거는 맞긴 하지만 어쨌든 낙하산을 가더라도 좋은 낙하산, 전문가 있는 낙하산을 보내는 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도 좀 잘 펴지는 낙하산을 좀 내려보내라 이런 말 아주 와닿는 말씀 같기도 하고 현실에 입각하기는 했는데 배 교수님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안으로 내오는 게 내부 승진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냐? 왜 내부 승진 안 시키고 자꾸 외부에서 낙하산도 내려보내느냐? 아니다. 내부에서 시켜놨더니 맨날 지들끼리 짬짬이해서 이게 개혁이 안 된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숙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터진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답이 뭘까요? 저는 이제 꼭 내부 승진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개혁을 할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사람을 수요를 받아서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것이죠. 그럼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서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개혁이 표류하고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기본적으로 낙하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인정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애를 써준 사람들 당연히 기호공헌하고 발탁을 해야죠. 왜냐? 단순히 보훈 차원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해야죠.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캠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곳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낙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낙하산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자격이 있는 낙하산, 하나는 무자격 낙하산. 그런데 무자격 낙하산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코레일 그 자회사 통계를 보니까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전체 임원들 걸 보니까는 한 30 몇 퍼센트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표로 만든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캠코더 인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래서 자꾸 저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평균하니까 임원급들 중에 한 30% 초반이라 하고 또 CEO 스코어라는 데서 문정부 공기업 임원 37%가 낙하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배려를 하는 차원을 좀 넘어선 것 아니냐. 아니 또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전 정권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군요. 그렇다면은 전 정권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 정권이고 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뭔가 한번 선을 그어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 선을 긋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저하고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이미 검증받았던 사람이니까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세 분 말씀 종합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저도 않아도. 한숨 배 돌리면 한 번은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오영식 사장과 경쟁을 했던 분이 최성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두 사람이 경쟁을 했고 이분도 캠프 출신, 캠코더의 캠프 출신인데 이분은 철도에 평생을
철도 관련한 직종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분이 가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좋은 낙하산이었느냐, 뭐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 공공기관이나 공사의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치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임기가 거의 2년입니다. 물론 임기 2년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보훈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2년 정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바꾸는 거예요. 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작 2년 정도 하면 끝이에요. 자, 네. 그러면 직원들은 뭐냐면 고작 해야 2년 정도의 사장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가진 사장이 계속 바뀌니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네. 직원들은 그 낙하산 어떤 좋은 낙하산이든 나쁜 낙하산이든 낙하산 사장한테는 낙하산에 걸맞는 보고만 하면 돼요. 네. 2년만 버티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공공기관이 방만한 운영 하지만 그렇게 사실 그 낙하산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사의 어떤 직원들이나 공사의 어떤 업무 자체가 연속성이 없고 또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적소에 안 되는 이유가 2년 사장, 임기 네, 사장. 네.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낙하산 자체가 사실 문제지 좋은 낙하산, 나쁜 낙하산, 좋은 낙하산 예를 좀 들어주시면 저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수긍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은 나와 있죠. 총선이 2년 남았으면은 2년짜리인 거고 총선이 1년 남았으면 1년짜리 사장인 거죠. 왜? 그분들은 총선에 나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코레일 사장이 임기 채운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정권의 것이냐 국민의 것이냐 여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자격 있는 양질의 낙하산을 내려보내라 쪽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농공행사 낙하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앞두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먼저 세 분 모시고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교수님, 최순애 평론가님, 이종곤 실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처리하자고 농성을 먼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식 중인 손학규 대표는 목숨을 걸겠다면서 그 제안 거부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국회 상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 선거구제 개편안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여야 5당의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조화가 되지 않는 제도일 뿐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많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민들 어떻게 설득하느냐.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비례대표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야3당은 우선 제1야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서 양당의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 것인지 지역구 의원을 줄여 정원을 유지할 건지 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7일째 계속됐습니다. 물과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제 문제는 어떤 틀에서 논의가 될지, 논의되더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난무하는 수많은 뉴스 중에 그 본질과 핵심만 콕 찍어서 정리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손학규 대표님 단식 일주일째인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단식 일주일 하신 분이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 그런데 멀쩡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멀쩡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면도하고 넥타이 매고 딱 저러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뒤로 뭐 먹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모양이에요. 마이크 잡고 나 소금하고 물만 먹고 있고 신부님들이 효소라도 먹으라는데 그것도 거부하셨더군요. 맞습니다. 자, 단식 8일째인데 자, 뭐 그 손학규 대표님 상황은 이제 뭐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상황인데 진행되는 것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안을 내놨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겠다, 합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의한다. 논의하자. 그리고 1월까지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굉장히 진일보한 거 아니에요? 진일보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문제예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그렇게 손학규 대표 찾아가서 이제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안이 없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하나를 더 얻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단 선거구제 개편만 먼저 하자고 하는데 거기다 권력구조 개편 그러면 이제 의원내각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해요. 논의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자유한국당이 뭐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뭐 설명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자유한국당 입장은 알겠고요. 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고 뭔가 이렇게 출구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1월까지 만들어서 2월에 처리하겠다라는 저 약속만으로는 단식 농성 못 풀겠다고 딱 선을 닦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동안 요구하고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을 긋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민주당에게 자유한국당과 합의봐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합의를 보셔야지 민주당한테 가서 자유한국당 설득해서 데려와라. 이건 약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 상황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그럼 우리가 저 논의를 하자. 우리가 저 입장 전향적으로 나갈게. 그러면 농성 풀고 단식 농성 풀고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자 이 순서고. 그런 거죠. 손학규 대표는 그냥 들어 누우신 상태에서 니들이 예산안 짬짬이 해가지고 통과시켰듯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거대 양당들이 안 만들어 갖고 와 먼저. 그래야 나 단식 풀 거야. 이거예요? 그런 거죠. 아이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저 단식 농성 출구가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당이 어쨌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식을 일단 푸시고 여당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자유한국당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시면서 상당히 지금 상태도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이 이거 저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손학규 대표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몸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로 목숨을 거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거는 너무 무모하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 아니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목숨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물론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제 만약에 혹시나 정말 건강이 악화되시면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강제로라도? 그럼요. 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나 정말 의사들이 계속 시간 정해서 진찰하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 되면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미동도 안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단식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이 어쨌든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단식은 일단 푸시고 합의를 통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거 여론의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태도라고 보여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변할 것을 기대하시면 저렇게 계속 단식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을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속 저러고 계시다가
강제 입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시는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손학규 대표의 개인적인 성향 사고로만 놓고 보면 대충 하다가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뭐 릴레이 단식 뭐 동참하고 뭐 하루씩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걸로 하는 모양이죠. 2명씩 짝지어서 손학규 대표와 함께 단식을 하루씩 단식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릴레이 단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의외로 전국이 생각지도 않았던 단식 전국 때문에 급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급냉각됐죠. 사실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도움 때문에 사실 법이 처리도 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저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3당이 도움을 안 주게 되면 사실 국회에서 한 발짝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죠. 어떻게든지 이 야3당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단식하면서 전혀 지금 국회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에서 답답하죠. 정부가 추동력 있게 뭘 진행해 나가려면 국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걸 또 이용해서 야3당은 자유한국당과 협상해 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외로 머리가 많이 아파지셨네요. 그럼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여당이 민주당이 지금 유치원 3법은 지금 저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야3당하고의 이 단식 농성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까?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제 상임위 통과를 5분의 3 이상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지금 2명 있어요. 교육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7명이니까 15명 중에 7명 플러스 2명 아마 9명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는 가능해요. 근데 바른미래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선거구제 때문에 단식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원 3법은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두 분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 상관없는 예산안하고도 연계를 시켰는데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이 이 단식 농성 상황에서 유치원 3법은 분리해서 처리에 동의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처리는 안 되고 일단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상임위만 통과를 해주는 거죠. 본회의에 올리는데 그게 330일 지나서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거의 1년 지나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치원 3법은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유치원 3법만큼은 처리되려나 보다 통과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상임위를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해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패스트 트랙 통과되는데 330일이 지난 이후에 본회의 표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유치원 3법은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하나의 방법은 내년 임시국회나 아니면 임시국회에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이해찬 대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패스트 트랙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자유한국당의 좀 양보를 끌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임시국회에서 내년 2월에라도 통과 가능하죠. 그러면 충분히 자유한국당만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뭐 통과는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패스트 트랙도 하나의 방법으로 시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치원 3법 연내 통과는 김정은 서울답방하고 똑같아졌네요. 어려워졌죠. 사실. 연내 처리 불가능. 그래서 보여요.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정작 의원들은 정기국회 끝내고 전부 다 지금 비행기 타고 나갔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좀. 근데 뭐 다 예정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사자인 박용진 의원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외 출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간 게 아니에요. 4명 갔어요. 4명. 아 그래요? 4명 갔는데 정확하게 저 4명 간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4명 6박 8일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로 이찬열, 박용진, 곽상도, 전희경 이름을 꼭 말씀드려야 돼요. 나머지 분들은 가기로 했는데 안 갔어요. 왜 꼭 이분들만 그렇게 왜냐면 이게 교육위원회, 교육위 법안시 소위위원들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일부는 안 가기로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유치원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런데 이 네 분만 꼭 가겠다 그래서 가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겨울이지만 뉴질랜드, 호주는 지금 따뜻한 좋은 계절이니까 지금 안 가면 후회하실
하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 여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지금 여론을 좀 봐서 좀 자제했어야 그렇죠. 된다. 근데 당사자인 박용진 의원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갔는지. 그러니까 그 발표 내용은 그래요. 원래 계획된 거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안 간 분들은 뭡니까? 비행기 표가 혹시 환불 불가표 아니었을까? 자기 돈으로 끊는 거 아니잖아요. 아하, 예. 국가 예산으로 끊는 거 아니에요? 얘기 나온 김에 예산 남겨주려고. 얼마예요?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50억입니다. 50억. 50억.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다 이제 그 해외 출장을 가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50억이다. 네, 50억을 쓰는 거예요 1년에 국민 혈세로. 근데 제일 많이 간 분은요 원유철 의원이거든요. 네. 8번 갔어요. 8번. 네. 그분이 제일 많이 가셨고 또 뭐 그 외에 유난히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들이 유난히 또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그분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 외에도 뭐 7번 가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들을 볼 때 과연 정말 필요해서 가는 거냐 외유성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적 워낙 관심사인데 이게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노력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여야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네 분이서 함께 뉴질랜드로 출장을 가시니까 최 교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별로 곱지 않은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저거 처리도 안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 이때 근데 의원들 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안 가면 언제 갑니까? 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지금밖에는 시간이 없어서 정해진 거라 비행기표 다 끊어놓은 거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이 변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국민 정서에는 변명이 안 된다고 봐요. 국민 정서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또 이게 자기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은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유치원 3법 처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뭐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아까 뭐 명단 나왔잖아요. 어디 간다고 공립학교 가고 어디 가고 이게 뭐 필요해서 간다고 보시겠지만 꼭 가야 되는 곳이냐 지금 나오네요. 호주에 뭐 전문대 방문하고요. 직업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간담회 하고요. 호주 교육부 관계자 만나고요. 이걸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뉴질랜드 가서는 주로 한국 분들 만나요. 영사관 방문하고 교민 간담회 가지고 이게 꼭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저게 설득력 있는지 하는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이렇게 따로 그렇게 거기다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 뭐 최 교수님이 지금 국민들의 따가운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국회의원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출장 별로 그렇게 시선들이 곱지 않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요건 하나 꼭 좀 여쭤봐야 되겠네. 북한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베트남에게 비공식 사과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베트남 정보 당국이 우리 정보 당국한테 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부인하는 데가 없는 거 보면은 사실관계는 이제 거의 확인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왜 비공식입니까? 공식이 아니고. 이게 공식적으로 했을 경우에 파장이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물론 비공식으로 해도 북한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건 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뭘 발표하는 순간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아하, 이게 김정남 암살을 김정은 정권이 인정하는 꼴이 그렇죠, 되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거 얘기한 것도 뭐냐면 베트남 여성을 어쨌든 이용했다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하거든요. 관련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사건이 터진 것은 말레이시아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2명의 여성이 같이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독극물을 손에 발라서 김정남이 얼굴에 이렇게 비빈 여성들이 한 명은 베트남 여성이고 한 명은 인도네시아 여성이에요. 그렇죠. 장소는 말레이시아지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식 사과를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가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배후로 지목된 그 북한 국적의 남성 4명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여성들한테 그걸 시킨 사람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전 베트남 주재 대사의 아들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포섭이 가능했던 거죠. 사실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베트남어도 능통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포섭을 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행태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태로만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계속 뻗댕기고 나 몰라라 그랬을 것 같은데 굳이 베트남한테만 그렇게 비공식 사과를 전단 뜻은 뭔가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영호 외무상이 지금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트남과 북한 간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외무상이 이용 외무상이 방문하게 되면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 또 이영호 외무상이 가서 베트남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다면 그걸 얻어내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아마 이렇게 비공식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간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장소가 아직 결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없지만 그러나 베트남에 만약에 어느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베트남으로 발표되면 아하 그랬구나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같은데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인가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청년, 얼마 전 화력발전소 하청 청년, 꽃다운 20대 초반 청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 순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니까 당연히 2인 1조가 원칙인데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산 중단 장치가 있었다지만 그걸 옆에서 눌러줄 동료가 없었던 겁니다. 외주 하청, 일감을 따내야 하니까, 싼 값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리고 돈에 맞추려니 사람 수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두 안타까운 죽음 사이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줄었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전 정권 탓이네 현 정권 탓이네 그저 진영 논리 정반대의 진단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안 시켜줘도 좋으니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KTX부터 발전소 사고까지. 결국 해법은 인력과 돈일 겁니다. 둘 다 한정된 재원이므로 필요 우선순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입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실력이라고 봅니다. 모래밭에 물 붓듯 허공에 물 뿌리듯 보편적 복지 확대도 좋지만 맨 밑바닥 안전망부터 갖춰나가자. 순서대로 돈과 인력을 투입하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교한 대책과 정책만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